총성이 울렸습니다. 평양 한복판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요. 저는 김정은의 몸을 가렸어요. 제 임무니까요. 하지만 제 손에 쥔 권총의 총구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켜야 할 그 사람의 심장을요. 제 이름은 리명철입니다. 아니, 그게 제 진짜 이름인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 거짓말을 하며 살았거든요. 오늘은 2023년 4월 15일 태양절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평양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거요. 7회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6년 제가 처음 호위사령부에 배속됐을 때요. 26살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키, 단련된 몸, 특수부대 출신. 완벽한 이력이었어요. 리명철 동무, 최고존엄을 호위하는 건 영광이요. 상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령님을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결심했거든요. 김정은을 죽이겠다고요. 왜냐고요? 제 가족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숙청됐어요. 파벌투쟁에 휘말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명화도 함께요. 연자제라는 게 있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어요. 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살아남은 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명화가 우는 꿈을요. 그때 명화는 13살이었습니다. 어린 여동생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무슨 일을 겪을까요? 저는 미쳤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이 나라를, 이 체제를,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어요. 호위사령부에요.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처음 1년은 훈련이었습니다. 살인적인 훈련이었어요. 격투, 사격, 폭발물 처리, 독극물 감별.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훈련했습니다. 동기 30명 중 10명이 탈락했어요. 저는 1등으로 수료했습니다. 2017년 여름, 처음으로 김정은을 가까이서 봤어요. 현지 지도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경호했어요. 3m 거리. 그때 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어요. 주변에 다른 경호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 혼자 죽는 건 상관없었지만 가족을 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기회를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신뢰를 얻어갔어요.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경호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정은의 핵심 경호팀에 들어갔어요. 그때 만났습니다. 박대위를요. 박대위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어요.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리명철 동무, 조용히 따라오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들켰나? 제가 뭔가 실수한 건가? 하지만 박대위가 한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신 가족 살리고 싶소? 저는 숨이 멎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리철수 동무의 아들 맞소? 15호 관리소에 가족이 있지. 15호 관리소, 요덕 수용소였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곳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소. 가족을 빼낼 수 있어요. 무슨 대가를 원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대위가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간다나오. 당신이 우리 편이 되는 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중 스파이가 됐어요. 박 대위의 조직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였지만 실은 내부 파벌이었어요.
김정은에게 불만을 품은 간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김정은의 일정을 빼내는 것, 경호 허점을 찾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복수하려던 건 맞지만 다른 사람들의 쿠데타 도구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 대위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와 명화의 사진이었어요. 수용소 안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뼈만 남았어요. 명화는 제가 기억하는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6살이었는데 노파처럼 보였어요. 다음 달이면 탈출시킬 수 있소. 하지만 당신이 협조해야 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보를 빼냈어요. 김정은의 동선, 경호 배치, 차량 번호, 모든 걸 박 대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대위가 말했어요. 곧 끝이오. 한 달만 더 기다리시오. 가족은요? 이미 빼냈소. 안전한 곳에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진짜 어머니와 명화가 살아있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곧 보게 될 거요. 일이 끝나면요. 그 일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태양절이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평양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진, 공연, 축제,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김정은이 만수대 의사당 연단에 올랐습니다. 연설을 하기 위해서요. 저는 뒤에서 경호했어요. 항상 그랬듯이요. 박 대위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혼란을 틈탔소시오. 저는 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리명철 동무, 수고했소. 제 뒤에서 박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오, 리 동무. 당신은 미끼였소. 순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요. 박 대위는 진짜 쿠데타파가 아니었어요. 보위부의 함정이었습니다. 불순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조종하기 쉬운 바보였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쏜 건 제가 아니었어요. 박 대위였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쓰러지면서 봤습니다. 김정은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모습으로, 다른 경호원들이 저를 둘러싸는 모습으로. 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명화, 미안해요. 결국 구하지 못했네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니, 병원이 아니었어요. 어딘가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천장, 작은 창문. 여기가 어디죠?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깨어났군요, 리명철. 여기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국경 넘어요, 중국? 제가 왜 중국에?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박 대위가 당신을 쏠 때 급소를 비켜 쐈어요. 일부러요. 우리가 그렇게 지시했거든요. 라니? 탈북 지원 조직입니다. 박 대위는 우리 편이었어요. 진짜로요. 머리가 어지러지랬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 대위는 이중 스파이였어요. 보위부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일하고 있었죠. 당신을 미끼로 쓴 건 맞아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당신을 탈출시키는 거였습니다. 왜 저를? 당신 가족 때문이에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명화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명철아. 어머니가 우셨어요. 명화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게 꿈인가요? 환각인가요? 진짜 어머니세요. 달려가서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짜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셋이 모두요. 나중에 남자가 설명해줬어요. 박대위는 1년 전에 어머니와 명화를 빼냈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 저를 빼내기 위해 작전을 짰던 겁니다. 하지만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말했으면 들통났을 거예요. 당신이 연기를 못했을 테니까요. 진짜로 배신자처럼 행동해야 보이부를 속일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가 정보를 빼낸 것도, 총을 꺼낸 것도, 박대위가 저를 쏜 것도 전부 탈출을 위한 연극이었어요. 박대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탈출시킨 직후 체포됐어요. 아마 지금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대위는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저를, 제 가족을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의 딸도 수용소에 있었어요. 하지만 구하지 못했답니다. 당신 가족을 구하는 게 속죄였던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낯선 하늘이었습니다. 중국의 하늘이요. 자유의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박대위가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저 너머에 갇혀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철아, 이제 괜찮아. 우리 살았어. 명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의 밝은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기적적으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요. 진짜 시작이라는 거요. 언젠가 저는 증언할 겁니다. 제가 본 것들을, 겪은 것들을요. 박대위의 희생을,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니까요. 창밖에서 새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요. 저희도 이제 자유예요. 하지만 이 자유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건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와 명화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이겼다고요.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삶이라고요. 중국에서의 첫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어머니와 명화가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화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기억 속의 그 아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7년이 지났으니까요. 13살 소녀가 20살 여성이 됐으니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뭔가 더 다른 게 있었습니다. 말투가, 억양이, 웃는 방식이요. 수용소에서 고생해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요. 아침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중국식 죽이었습니다. 명철아, 많이 먹어라. 너 많이 말랐구나.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7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명화가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죽을 떠먹었어요. 명화야, 제가 불렀습니다. 응, 오빠. 수용소에서 많이 힘들었지? 명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죽만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탈북 지원 조직의 책임자가 왔습니다.
장 선생이라는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리명철 씨,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가족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위의 공이죠. 그분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박 대위 이야기를 들으니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정말 돌아가신 겁니까? 장 선생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체포됐다는 건 확실한데 그 이후 소식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선생이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태국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하면 돼요. 한 달이요.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몸도 회복해야 하고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어요. 어머니, 명화와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상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명화가 제가 좋아하던 음식을 기억 못했어요. 명화야, 너 어렸을 때 인절미 엄청 좋아했잖아. 그랬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화는 인절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혼자 5개씩 먹었어요. 수용소에서 기억이 좀 흐릿해졌나 봐 어머니가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었어요. 명화가 왼손잡이가 됐더군요. 예전엔 오른손잡이였는데요. 명화야, 너 언제부터 왼손잡이 됐어? 원래 왼손잡이였잖아.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오른손잡이였어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저는 장 선생을 따로 만났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명화가 정말 제 여동생이 맞습니까? 장 선생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도 다르고 습관도 달라요. 7년이나 지났잖습니까? 게다가 수용소에서.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랐어요. 제 여동생은 오른쪽 발목에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끓는 물에 데였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에겐 없어요. 어제 확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선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들키셨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아이는 누굽니까? 박대위의 딸입니다. 진짜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속이셨습니까? 장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당신 여동생 명화는 3년 전에 수용소에서 사망했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십니까? 네, 어머니도 알고 계세요. 그럼 왜? 박 대위가 부탁했어요. 자기 딸을 당신 가족으로 만들어달라고요. 그래야 같이 탈출시킬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한테 거짓말을, 당신이 알면 작전이 실패할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가족을 구한다고 믿어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게 계산이었던 겁니다. 제 감정까지도요. 어머니는 동의하셨습니까?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박 대위가 설득했습니다. 명화는 이미 죽었지만 수진이는 살릴 수 있다고요. 명화가 살아있다면 수진이를 구하길 바랐을 거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명화가 죽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수진이는 아나요? 모릅니다. 자기가 당신 여동생이라고 믿고 있어요. 박 대위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기억을 주입했죠.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명화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 귀여운 여동생이 인절미를 좋아하던 그 아이가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명철아, 알았구나. 예, 어머니. 미안하다. 속여서.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명화가, 우리 명화가 죽었어. 내가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살아있어. 박대위가 목숨 걸고 구한 아이야.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란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오빠, 나 진짜 명화 아니야. 들었던 겁니다. 다 들었어요. 수진아, 박대희 아저씨가,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살 여성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머니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아니란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명화는 하늘에 갔지만 너는 여기 있잖니. 그걸로 충분해. 저도 다가가서 수진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눈치챈 티내서. 아니야.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기억이 자꾸 안 맞아서 우리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실을 마주했어요. 명화는 없지만 수진이가 있다는 것, 박대위는 딸을 우리에게 맡긴 것,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기로 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태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3달 동안요.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셋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했어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나갔어요. 거기서 증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겪은 것들을요. 저는 김정은의 경호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경호원 출신은 드물거든요. 저는 그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직접 봤습니다. 제 가족이 어떻게 희생됐는지도요. 명화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대희 이야기도요.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공감해줬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리명철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장 선생입니다. 기억하시죠? 중국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며칠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 선생이 웃고 있었어요. 박대위가 살아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탈출에 성공했어요.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2년 동안 기회를 노렸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탈출했어요. 곧 한국에 올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다니요. 수진이한테 말해도 됩니까? 물론이죠. 그러라고 연락한 겁니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살아계셔. 수진이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박대위님이 탈출하셨어. 곧 한국에 오신대. 수진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박대위를 만났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머리도 새셨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리명철 동무. 박대위님, 악수를 했습니다.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서 있던 수진이가 다가갔습니다.
아빠, 박대위가 딸을 안았어요. 둘 다 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아니야.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넷이 됐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 그리고 박대위님. 명화는 없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박대위님도 증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요. 우리는 전국을 다니며 이야기했어요. 북한의 실상을, 탈출의 과정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기적입니다. 박대위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우리 넷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요.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건배합시다. 박대위님이 물잔을 들었어요. 자유를 위해,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분들을 위해. 건배. 우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창밖에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서울을 덮었습니다. 자유의 땅 위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명화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죠. 웃으며, 오빠, 잘했어. 사라져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